곽양이 주변을 둘러보니 서산 일굴기 전원이 맹수에게 둘러싸여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중 대두기는 사자 3마리에게 둘러싸여 있었는데 한 마리가 대두기의 오른쪽 어깨를 꽉 물고 놓지 않았다. 팔각동추는 이미 놓친 지 오래였고 왼손으로 장풍을 바라며 겨우 2마리의 사자를 상대했다. 이 모습을 본 곽양은 차마 그대로 있을 수 없어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대두기의 머리를 향해 던졌다. 그런데 머리는 크고 모자는 작아 그의 꼴이 매우 우스꽝스러웠다. 사시 형제는 맹수들을 훈련시킬 때 자기들이 특수 제작한 이 모자를 쓴 사람은 공격하지 못하도록 조련시켰다.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는 맹수들은 대두기가 모자를 쓴 걸 보고는 곧 몸을 돌려 다른 곳으로 향했다. 그때 모자를 벗어버린 곽양이 순식간에 4마리의 표범에게 에워싸였다. 한편 사숙강은 장수기가 강장으로 맹수들을 죽이지 못하게 무기를 빼앗으려 했다. 그러다 문득 곽양의 비명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그러나 거리가 너무 멀어 구해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4마리 표범은 곽양을 공격하기는커녕 곽양의 몸에 코를 대고 킁킁대기도 하고 몸을 비벼대기만 했다. 놀라서 꼼짝도 하지 못하던 그녀는 문득 어머니와 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생각났다. 그건 자신이 어릴 때 표범의 젖을 먹고 자랐다는 말이었다. 표범들은 아마도 곽양에게서 자신들과 같은 채취를 느낀 모양이었다. 곽양은 용기를 내어 양팔로 표범의 목을 감싸 안았다. 다른 2마리의 표범도 혀를 내밀어 그녀의 손등과 뺨을 핥았다. 곽양은 간질간질한 느낌에 킥킥대며 웃었다. 맹수를 훈련시키며 살아온 사시 형제도 이런 광경은 처음 본지라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대두기는 가죽 모자 때문에 화를 면하기는 했으나 다른 형제들이 모두 위기에 처한 마당에 자기만 빠져나갈 수는 없었다. 비록 서산 일굴기가 군자로 불리지는 않았지만 그들 형제 사이의 의리만큼은 매우 돈독했다. 그는 가죽 모자를 벗어 홍초기에게 던졌다. 이 모자를 쓰고 어서 도망가거라. 홍초기는 모자를 받아서 즉시 장수기에게 던졌다. 대형, 어서 가세요. 언젠가 꼭 이 원수를 갚아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장수기 역시 모자를 받더니 소검기의 머리에 씌워주었다. 10제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다고 했다. 난 이미 나이가 있어 오래 살 수 없으니 복수는 네 몫이다. 서산 일굴기 모두가 서로에게 모자를 양보했다. 소검기는 이리 5마리에게 에워싸여 있어 모자를 벗어 던질 여유가 없었다. 그는 이리에게 물려 피를 흘리고 있었다. 이미 피를 본 이리들은 소검기가 모자를 쓴 걸 봤는데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소검기는 비록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얼굴은 여전히 웃는 표정이었다. 그때 갑자기 머리 위에서 냉랭한 목소리가 들렸다.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도 않고 한참 동안 기다리게 하더니 여기서 맹수들과 놀고 있었군. 고개를 들어보니 저쪽 숲속 나뭇가지 위에 한 남자와 크고 못생긴 수리가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곽양은 뛸 듯이 기뻤다. 그는 회색 도포를 입고 있었는데 오른쪽 소매가 허리띠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과연 한쪽 팔이 없는 듯했다. 그런데 남자의 얼굴을 본 곽양은 소름이 끼쳐 몸서리를 쳤다. 그 남자는 누런 얼굴에 핏기가 없고 무표정했다. 마른 나무 같은 얼굴이 그야말로 시체처럼 보였다. 서산 일굴기도 하나같이 인상이 흉악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소름 끼치는 인상은 아니었다. 곽양이 상상한 신조엽은 잘생기고 풍류가 넘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신조엽을 직접 보고 나니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다. 세상에 신조엽이 저렇게 흉측하게 생긴 사람이었다니. 곽양은 다시 한번 신조엽의 얼굴을 힐끗 바라보았다. 여전히 소름 끼치는 인상이기는 했지만 두 눈만큼은 흉악하지 않았다. 서산 일굴기를 훑어보던 신조엽의 눈이 곽양에게 잠시 머물렀다. 신조엽은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곽양은 그와 눈이 마주치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녀는 얼굴을 붉힌 채 고개를 숙였다. 곽양의 눈앞에 있는 사람은 바로 양과였다. 그는 16년 동안 소용녀와 재회할 날만 고대하며 강호를 떠돌아다녔다. 그동안 수많은 의협을 행하여 많은 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었고 사람들은 그가 항상 신조와 함께 다닌다고 해서 신조대엽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양과는 대엽이라는 말이 부담되어 스스로 신조엽이라 칭했다. 그리고 양과는 사람들과 쓸데없는 인연을 만들지 않기 위해
황약사가 만들어준 인피가면을 쓰고 다녔기에 신조엽이 양과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이날 저녁 양과는 서산 일굴기와 대결하기 위해 약속 장소에서 기다렸으나 그들이 나타나지 않자 직접 찾으러 나선 것이었다. 양과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다. 여러분은 만수산장의 사시 형제들이 아니십니까? 잠시 공격을 멈추고 제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양과의 말에 사백이가 대꾸했다. 우리는 사시 형제가 맞소만 댁은 누구십니까? 그러곤 잠시 생각에 잠겼던 사백이가 계속 말을 이었다. 이런 제가 몰라 배웠군요. 신조엽이 아니십니까? 그 말에 양과가 예의 있는 말투로 대답했다. 신조엽이라니 과분한 말씀입니다. 잠시 짐승들의 공격을 멈춰주십시오. 이러다간 가짜 귀신들이 진짜 귀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자 사백이가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저 귀신들이 진짜 귀신이 된 후에 다시 이야기를 나누시지요. 사백이의 말에 양과는 눈살을 찌푸렸다. 서산 일굴기는 저와 선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맹수들에게 물려 죽어버리면 나는 누구와 약속을 지킨단 말입니까? 사백이는 양과가 계속 종용하자 더 이상 입씨름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냉소를 한번 날리고는 오히려 더욱 맹수들을 몰아쳤다. 사백이의 행동에 양과도 기분이 상했다. 내가 신조엽인 걸 알면서도 무시하겠다는 겁니까? 그러자 사백이가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신조엽이 뭐가 어떻단 말이오? 당신이 능력이 있다면 알아서 맹수들을 멈추게 하면 될 것 아니오? 그 말에 양과가 피식 웃었다. 그렇다면 할 수 없죠. 수리형, 우리 내려갑시다. 양과가 오른쪽 소매를 휙 내긋자 신조도 양과를 따라 나뭇가지에서 사뿐히 몸을 날렸다. 맹수 떼는 양과와 신조가 착지하기도 전에 으르렁거리며 일제히 달려들었다. 그걸 보고 신조가 두 날개를 퍼덕거리며 맹렬한 바람을 일으키자 담비나 늑대같이 몸집이 작은 짐승들은 휘청거리며 나동그라졌다. 사자와 호랑이 한 마리가 동시에 포효하며 달려들자 신조가 다시 날개를 휘둘렀다. 천근과 맞먹는 강력한 날개 힘에 사자와 호랑이 역시 동시에 곤두박질 쳤다. 곧이어 왼쪽 날개를 휘둘러 표범 머리를 때리자 표범이 그 자리에서 쓰러지더니 축 늘어져 버렸다. 맹수들은 이 광경을 보고 감히 공격하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릴 뿐이었다. 사백이는 키우던 표범이 죽자 대로하여 양과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손가락을 호랑이 발톱 모양으로 만들어 양과의 가슴을 움켜쥐려 했다. 그러자 양과는 오른쪽 어깨를 움직여 위에서 아래로 소매를 휙 날려 상대의 양 손목을 쳤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사백이는 마치 양 손목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사백이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서자 사숫강이 일장을 뻗어왔다. 그러자 양과 역시 왼손을 뻗어 사숫강의 일장을 맞받아쳤다. 두 고수의 일장이 서로 충돌하자 엄청난 파공음과 함께 기파가 사방으로 뻗어나갔다. 순간 사숫강은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숨이 끊어질 것만 같은 통증과 함께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그와 동시에 다시 양과가 일장을 뻗으려 하자 놀란 사숫강이 간신히 한마디를 내뱉었다. 나는 이미 내상을 입었소. 그러자 사숫강을 덮치던 양과의 일장이 멈췄다. 죽음의 문턱에서 간신히 살아난 사숫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그 자리에 서서 양과를 바라보았다. 사백이, 사중맹, 사계강, 사소첩 등은 사숫강이 꼼짝도 하지 않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그가 중상을 입었음을 알았다. 사시 형제들은 화를 참지 못하고 맹수들에게 신호를 보낸 뒤 자기들도 양과에게 일제히 덤벼들었다. 양과는 호랑이 한 마리가 옆에서 달려들자 몸을 약간 굽혀 피했다. 그런 뒤 왼손을 뻗어 호랑이 머리를 움켜쥐고는 이를 방패 삼아 사중맹의 강광과 사계강의 동절을 막았다. 그러고는 호랑이의 네 발로 사백이와 사소첩의 머리와 가슴을 공격했다. 이미 입신의 경지에 오른 양과는 호랑이를 움켜쥐고 자유자재로 휘둘렀다. 호랑이는 머리를 붙잡히자 놀라고 화가 나서 주인도 알아보지 못하고 이빨을 드러내 으르렁거리며 발톱으로 마구 핥히었다. 사백이와 사소첩은 자기들이 항상 데리고 다니던 호랑이에게 물리고 핥히어져 온통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그 모습을 보며 곽양은 옆에서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신조엽, 대단해요.
아저씨들, 어서 패배를 인정하세요. 양과는 곽양을 흘깃보며 생각했다. 저 낭자는 대체 어느 편이지? 아까는 표범과 친한 척하고 서산 일굴기에게도 친절하더니 이제는 내게도 호의를 보이는군. 한편 사숙강은 가까스로 숨을 2번 내쉬고는 길을 통하게 했다. 다행히 충격을 받기는 했지만 양과에게 내상을 입지는 않은 것 같았다. 저자가 진심으로 싸운다면 우리 5 형제는 상대도 되지 않겠구나. 사숙강은 둘째 형과 넷째 아우가 무기를 들고 양과를 공격할 틈을 노리는 걸 보고 황급히 소리쳤다. 형님, 어서 무기를 버려요. 아우도 상황 판단을 잘해야지. 그 말에 사중맹은 즉시 강관을 거두었으나 다혈질인 사계강은 막무가내였다. 상황 판단을 잘하라니? 저놈이 내 동저에 얻어맞아 나가떨어지는 모습을 꼭 보여줄 테다. 사계강은 양손으로 동저를 움켜쥐고 휙 소리를 내며 양과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러나 양과는 피하지 않고 왼손으로 코끼리 코 모양의 동저 앞을 붙잡았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양과의 냉소 띤 비아냥에 격분한 사계강은 전력을 다해 동저를 아래로 눌렀다. 그러나 아무리 힘을 주어도 동저는 양과의 머리 위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때 사숙강이 소리쳤다. 넷째 아우, 무례를 범하지 마라. 그제야 사계강은 손을 거두려고 했으나 양과에게 잡힌 동저는 마치 녹이 슬어 붙어버린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사계강은 하는 수 없이 다시 힘을 주면서 내리눌렀다. 사계강의 힘이 예사롭지 않자 양과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다. 내가 본때를 보여주지 않으면 이 힘만 센 하룻강아지가 굴복하지 않겠구나. 양과가 내공을 동저 중간에 주입하자 두꺼운 동저가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부러져 버렸다. 사계강은 그 힘에 2 손이 찢어지며 피가 흘러내렸다. 양과는 호통하게 웃으며 반으로 동강난 동저를 아무렇게나 날려보냈다. 동저는 눈밭에 직선으로 깊이 꽂히더니 눈 속에 묻혀버렸다. 쌓인 눈은 1척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나 3척이나 되는 동저가 눈 속에 박혀 보이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사숙강과 사소첩 등은 맹수들을 멈추게 하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그러나 사람 피를 본 맹수들은 이미 야성이 발작해 쉽게 멈추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보며 양과는 곽양에게 손가락으로 귀를 막으라는 신용을 했다. 곽양은 영문도 모른 채 일단 양과의 손짓대로 귀를 막았다. 그러자 양과가 크게 심호흡하더니 장소를 내질렀다. 얼마나 심오한 내공이 담겼던지 마치 용이 울부짖는 듯한 소리가 하늘을 울렸다. 곽양은 귀를 막고 있었는데도 그 소리에 가슴이 울렁거리고 정신이 혼미해져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다행히 어릴 때부터 부친에게 현문정종의 내공을 전수받아서 부족하긴 했지만 기초는 보통 고수들만큼 탄탄했다. 그래서 양과의 소리를 듣고도 쓰러지지 않았다. 소리가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자 모두들 낯빛이 노랗게 변했고 짐승들이 잇따라 픽픽 쓰러졌다. 서산 일굴기와 사씨 형제들도 쓰러졌는데 오직 사숙강만이 간신히 버티고 서 있었다. 신조는 사방을 둘러보며 아주 위험 있는 모습으로 서 있었다. 양과는 부상당한 자들의 내공이 얕아서 심한 내상을 입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매를 떨치고는 곧 소리를 멈추었다. 잠시 뒤 사람들과 맹수들이 천천히 일어났다. 그 와중에도 담비나 늑대 같은 작은 짐승들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여기저기에 오줌을 갈겼다. 정신을 차린 맹수들은 사씨 형제의 지시가 없는데도 잇따라 꼬리를 숨기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숲속으로 도망쳤다. 사씨 형제와 서산 일굴기는 평생 처음 보는 고강한 무공에 놀라 입도 벙긋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기만 할 뿐이었다. 양과가 앞으로 나서며 정중하게 말했다. 사씨 형제분들은 제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저는 서산 일굴기와 선약이 있어 잠시 멈추라고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 제 일이 끝난 후 다시 싸우시면 됩니다. 그런 뒤 양과는 살신귀에게 말했다. 자, 이제 우리의 약속을 이행합시다. 하나씩 덤빌 것이요? 아니면 10명이 한꺼번에 덤빌 것이요? 살신귀는 양과의 휘파람 소리에 눌려 쓰러져 있다가 겨우 일어나기는 했지만 아직도 정신이 얼떨떨한 상황이라 뭐라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때 장수기가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며 말했다. 신조대협, 우리의 보잘것없는 무공으로 어찌 대협과 겨루겠습니까?
서산 일굴기가 어찌 감히 상대나 될 수 있겠습니까? 저희의 생명을 구해주셨으니 앞으로 어떤 명이라도 받들겠습니다. 불 속에라도 뛰어들 각오가 되어 있으니 저희 형제들에게 산소로 물러나라 하신다면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즉시 떠나겠습니다. 양관은 그의 얼굴을 보고 의욕을 떨쳐버리지 못했다. 혹시 성이 번이고 이름은 일웅이 아닙니까? 그랬다. 장수기는 바로 절정곡 공손지의 수제자 번희롱이었다. 번희롱은 양과 덕분에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칩거하고 있다가 강호로 돌아와서 서산 일굴기의 수장이 된 것이다. 번희롱은 양과가 인피가면을 쓰고 있었기에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번희롱입니다. 신조대엽께서는 무슨 명이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자 양과가 미소를 머금으며 손을 내저었다.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이것으로 제 일은 해결되었으니 이제 여러분들은 다시 싸움을 시작하시지요. 양과는 신조와 함께 옆으로 물러나서 뒷짐을 지고는 사시 형제와 서산 일굴기의 대결을 기다렸다. 그러자 번희롱이 앞으로 나와서 사백이에게 말했다. 서산 일굴기가 귀장을 멋대로 들어와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기서 끝내시지요. 만약 양주로 가신다면 저희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백이는 번희롱의 공손한 말투 속에 담겨있는 말뜻을 알아차렸다. 즉 복수를 하러 오겠다는 의미였다. 우리 형제들이 양주에서 기다리지요. 만약 셋째 아우가 결국 병을 고치지 못한다면 어찌 그 뿌리 깊은 원한을 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양주로 오시지 않아도 저희 네 형제가 찾아갈 것입니다. 그 말에 번희롱은 영문을 알 수 없어 되물었다. 셋째 형제분은 원래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일과 저희가 무슨 관련이 있단 말씀입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백이는 분노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소리쳤다. 우리 셋째 아우는. 그때 사숙강이 옆에서 길게 한숨을 쉬며 말을 끊었다. 큰형님, 서산 일굴기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 명이 여기까지인 것을 어찌 남을 탓하겠습니까? 괜한 원수를 만들지 맙시다. 그 말에 사백이가 왠지 모를 슬픈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그래도 기회가 있었는데. 사백이는 겨우 분노를 가라앉힌 후 번희롱에게 폭권의 예를 취했다. 청사는 변하지 않고 녹수는 유유히 흐르니 다음에 만날 날이 있겠지요. 그러고는 양과를 돌아보았다. 신조대엽, 저희 형제가 30년을 더 수련한다고 해도 대엽의 적수는 되지 못할 것입니다. 기꺼이 저희의 패배를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대엽께서 가시는 곳은 저희가 알아서 피해드릴 것입니다. 그 말에 양과가 웃으며 답했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사백이는 사숙강의 팔을 부축하며 길을 재촉했다. 그때 번희롱이 사백이를 불러 세웠다. 대영, 잠시만 멈추십시오. 아까 셋째 형제분께서 저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저희가 귀장을 멋대로 침입한 것 외에 다른 잘못을 범했다는 말씀입니까? 만약 저희 잘못이 있었다면 목이 잘려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하물며 어찌 사죄를 못하겠습니까? 사백이는 아까 서산 일굴기가 맹수들에게 포위되었어도 용맹을 떨치던 모습이며 서로 가죽 모자를 양보하며 형제들을 살리려던 모습을 떠올렸다. 최소한 이들은 죽음이 두려워 거짓을 말할 인물들은 아닌 듯했다. 구미 영호를 쫓아버려서 셋째 아우는 이제 치료할 방법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1000만 번 절을 하며 사죄한다고 해서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 말에 번희롱은 깜짝 놀랐다. 그제야 사시 형제들이 맹수를 이끌고 작은 여우 한 마리를 쫓던 일이 생각났다. 그 여우가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합심해서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깟 작은 여우 한 마리 잡는 게 뭐 그리 대수겠습니까? 그 말에 사계강이 흐느끼며 말했다. 구미 영호를 잡아주기만 한다면 우리 형제는 평생 서산 일굴기를 은인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번희롱이 자세히 말 좀 해보라고 했다. 그러자 사중맹이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몇 년 전 셋째 아우가 양주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을 보고 도와주려다가 상대의 함정에 빠져 그만 중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곽양이 끼어들었다. 셋째 형제분의 무공이 그렇게 높은데 누가 중상을 입혔단 말이에요? 곽양이 놀라서 묻자 사중맹이 대답했다.
셋째 아우에게 부상을 입힌 건 곽도라고 하는 몽골 왕자였습니다. 몽골 제1호국 대사인 금융국사의 제자라고 하더군요. 사중맹의 말에 양과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을 힐끗 쳐다보던 곽양이 양과에게 말했다. 신조대협, 몽골 왕자를 찾아가서 사시 형제분들의 복수를 해주세요. 그러자 사중맹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일은 신조대협께 누를 끼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셋째 아우의 내상은 현재로선 구미 영호의 피로만 치유할 수 있으니 빨리 찾으려는 겁니다. 아우의 내상을 치유하면 찾아가서 정정당당하게 복수를 할 겁니다. 그 말에 곽양은 자기 일이라도 된 듯 마음이 조급해졌다. 그럼 어서 찾으러 가요. 그러자 사중맹이 고개를 내저었다. 그게 그리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미 영호는 백수 중에서도 가장 희귀하고 영민한 동물입니다. 저희 5 형제가 거의 1년을 찾아 헤맨 끝에 겨우 진남에서 발견했습니다. 구미 영호는 서북 3,000리 정도 되는 한 늪에 살고 있습니다. 그 말에 살신기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그 늪이라면 흑룡담을 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진남에서 오래 사셨으니 아실 테지요. 흑룡담은 사방 수십 리가 모두 진흙 늪이라 사람이건 짐승이건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온갖 노력을 기울여 가까스로 구미 영호를 이 산으로 유인해낼 수 있었지만 영리한 구미 영호에게 같은 방법이 2번 통하지는 않을 겁니다. 살신기는 그제야 사건의 경위를 깨달았다. 그래서 우리를 숲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는 진남의 터줏대감도 아닌데 함부로 점령해서 여러분을 못 들어오게 했으니 큰 실례를 저지른 것이지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방에 맹수를 배치하고 이제 그 여우를 사로잡는 게 시간 문제 같아 보였는데 뜻밖의 여러분께서 숲에 불을 지른 겁니다. 결국 맹수들이 놀라서 날뛰는 사이에 간신히 유인해온 여우가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셋째 아우의 내상은 날로 위독해지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행동도 거칠었고 말도 그렇게 무례했으니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십시오. 사중맹은 다시 한번 폭권의 예를 취하며 양해를 구했다. 그러자 살신기가 말했다. 저희 서산 일굴기가 사죄해야 마땅하겠군요. 이럴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흑룡담으로 가서 잡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 말에 사중맹이 고개를 내저었다. 흑룡담은 깊고 넓은 늪입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경공수를 지녔다 해도 늪 위를 장시간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 구미 영호는 발바닥이 넓고 몸이 민첩해 늪 위를 자유롭게 건너다닐 수 있으니 어찌 잡겠습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곽양은 순간 집에서 키우던 수리 2마리가 생각났다. 양과의 신조가 몸집이 2배나 크니 2 사람도 태울 수 있을 것 같았다. 곽양이 눈빛을 반짝이며 양과를 돌아보았다. 신조 대협. 대협이 도와줄 마음만 있다면 방법이 있어요. 그 말에 양과가 대소를 터뜨리며 말했다. 어린 아가씨, 사시 형제는 맹수를 다루는데 천하제일이신 분들이야. 그런 분들도 속수무책인데 내가 무슨 수로 구미 영호를 잡을 수 있겠어? 그래, 무슨 방법인지 고견이나 한번 들어볼까? 그러자 곽양이 웃으며 말했다. 수리 위에 타면 흑룡담을 건널 수 있잖아요. 그 말에 양과는 고개를 저었다. 내 수리는 보통 조류와 달라 몸집이 너무 커서 날 수가 없어. 날개로 호랑이를 쓸어버릴 수는 있지만 날지는 못하니 그 방법으로는 안 돼. 2 사람의 대화를 듣던 사중맹은 양과의 말투에서 도와주겠다는 뜻을 읽었다. 자기 형제가 생사의 갈림길 위에 놓여 있는데 무엇을 망설이겠는가? 그는 얼른 무릎을 꿇고 양과에게 절을 올렸다. 신조대협, 제 아우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사백위, 사계강, 사소첩도 일제히 무릎을 꿇었다. 신조대협, 부디 살려주십시오. 이러지 마십시오. 양과는 얼른 그들을 일으키고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장담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성공하지 못해도 너무 탓하지는 마십시오. 그 말을 듣고 사시 형제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직접 양과의 무공을 체험한 그들이 아닌가. 천하의 명성이 자자한 신조협의 말이니 분명 방법이 있을 것 같았다. 만약 신조협마저 하지 못한다면 아우의 명은 여기까지인 것이다. 사백위는 다시 여러 차례 절을 올리며 감사함을 전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